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광주의 총 확진자 수가 1,400명이 넘었고 매일 증가하는 확진자와 언제 접촉했는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583명. 1,062명입니다. 1,078명 늘었습니다. 일일 사망자 수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필수죠. 정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면서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 속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광주광역시 박향 복지건강국장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공직 생활 가운데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신종 감염병이 생기기 시작한 게 맨 처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생기고 나서 그다음에 메르스가 생겼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인데 다들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 바이러스의 성격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좀 난감했기 때문에 저 행정력이라든가 또 이런 정책을 하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광주시도 보면 어떤 날은 10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 수가 발생했다가 또 어느 날은 한두 명에 그치기도 하고요. 네네. 확진자 수가 이렇게 들락날락 널뛰기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보통 새롭게 확진자가 발생하는 숫자만 떼놓고 보면 일정한 숫자를 좀 유지를 하는데 최근 연말에 했던 요양병원 환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한 300여 명의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이기 때문에 확진자를 빼내고 나서도 접촉했던 사람들이 좀 시차를 두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그 검사를 3일에 한 번씩 하니까 검사 한 날은 좀 많이 발생하고 또 안 하는 날은 또 일반 환자만 나오고 이런 기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확진자 그리고 또 동선 파악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경로를 미리 빨리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자체 가운데에서 광주시가 최초로 열방센터와 관련한 이 집단 감염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어떤 진행 상황이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보통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을 하면 먼저 역학조사가 기초 역학조사 또 이제 1차 역학조사 다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심층 역학조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열방센터 같은 경우도 그때 저희가 12월 초에 순창의료원에 어떤 직원 한 분이 걸렸었어요. 근데 그분의 가족이 이제 확진이 나왔어요. 그 가족의 또 친구 이렇게 확진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주변을 확인해 보니까 교회와 관련된 게 한 3군데 정도 있었고요. 또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또 어떤 다른 확진자가 또 다른 데서 생겼는데 거기도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한 6군데 교회가 교회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들이 막 생기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심층 역학팀이 이제 GPS랑 확인해 보니까 일주일 전에 어디선가 대전이 동선이 나오고 휴대폰이 꺼지고 또 갑자기 상주에서 휴대폰이 갑자기 한번 켜지고 이런 게 나온 거죠. 방문자들의 비협조로 역학조사조차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신의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을 꺼버린다든지 네네. 이렇게 동선을 숨기는 경우 그리고 허위로 진술을 할 경우 그런 내용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도 시청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분노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직접 네. 현장에 계실 때는 어떠십니까? 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뭐 광화문 집회 같은 네. 경우 나는 안 갔다. 네. 그리고 내가 그때 우리 가족들이 백수 해안도로에 드라이브하고 왔어요. 이런 네. 거죠. 그럼 우리는 GPS 확인해 보니 없는 거죠. 네. 알고 봤더니 광화문 집회 갔어요. 음. 또 한 번은 또 중흥 우리 골드스파 가족들이 놀러 갔어요. 그래서 그때 중흥 골드스파에 있던 사람들 다녀간 사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그렇죠. 검사를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다시 GPS 확인해 보니까 광화문 갔어요. 네. 뭐 이런 사례라든지 뭐 극효 열방 같은 데도 굳이 이미 재난 문자를 통해서 열방센터 다녀오신 분 검사하세요라고 했으면 여기가 조금 감염 위험이 있는가 보다 해서 본인이 그 동선이 있었으면 역학조사할 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네. GPS를 확인하고 나서 여기 갔네요 하면 그때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며칠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좀 허탈하죠.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부터 시작을 해서 적게 네. 보면 수십 명이고 그렇죠. 또 넓게 네, 보면 네. 수백 명까지 확산이 네, 될 네. 수 있는 이런 경우인데 실제로 만나셨을 때 동선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무슨 그러니까 이유에서 그렇다고 하십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다음에 최근 뭐 BTJ 열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 왜 내가 지금 당장 나를 만났거나 내가 거기 갔다 온 게 이거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는 증거도 없는데 왜 이걸 자꾸 얘기하라고 하냐. 그다음에 네. 이미 그건 일주일 전 얘기인데 네. 이틀 전만 보면 되는데 왜 말을 하지? 자꾸 얘기를 해달라고 하느냐. 뭐 이런 항의를 좀 하시죠.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해시키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죠. 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좀 더 두려운 경우들도 저희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데 감염이 된 분들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본다면 가족 내에서도 우리 사이에서도 안전할 수 없으니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네.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저도 이제 브리핑 할 때 항상 가정 내에서 지켜야 될 수칙 말씀드리면서 네. 예를 들면 이게 어차피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감기하고 유사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는 감기 좀 이상하다 하면 바로 선별진료소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마스크를 좀 써달라고 하거든요. 집에서. 그다음에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그런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네. 가족끼리도 좀 그런 걸 주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주로 손 씻는 거 우리가 보면 만지는 게 의외로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면 엄청 많아요. 많죠. 그래서 그런 만지는 접촉이 많이 가는 거, 네. 또 특히 혼자 그 수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확인이 안 됐더라도 따로 쓰고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는 게 네. 다른 뭐 감염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백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2월부터 시작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데 2월이라는 약속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네.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발표가 되면서 시간이 좀 흐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요. 우선순위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접종이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이제 접종은 이제 질병청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었지만 네. 이제 좀 오랜 기간을 두고 할 것 같아요. 네. 호흡기 다른 일반 호흡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네. 고위험군 그다음에 특히 의료인들은 계속 접종을 해야 되니까 예. 여기가 이제 우선 접종이 될 거예요. 근데 기존의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이 약간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네. 첫 번째는 기존에 보통 백신을 하나 만들면 짧게는 3년에서 5년, 긴 거는 10년 정도의 임상 시험과 연구를 거쳐서 네. 안정성을 확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코로나는 너무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지원을 했고 WHO라든지 아니면은 FDA나 이런 데서도 빨리 승인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1년 안에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위험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입증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먼저 맞아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안 맞아야 되느냐 네. 이거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질병청에서는 18세 이하는 네. 맞지 않는 게 맞다. 네. 특히 뭐 임산부라든가 우리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임산부도 맞았거든요. 네. 그만큼 백신이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은 아직 그런 안정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18세 이하는 아마 이제 제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백신을 이렇게 급하게 신속하게 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었을 때 네. 감염이 확산되거나 이런 심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는 숫자로 하면 뭐 우리 광주시가 한 140만이라고 하면 한 90만에서 100만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맞아야 되는 거죠. 백신도 만든 회사가 굉장히 여러 군데입니다. 네네. 근데 개인이 어떤 회사를 딱 선택해서 나 이 백신을 접종하겠다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제 이게 백신이 크게 이제 우리 방송에서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보관하는 게 기존의 우리 인플루엔자 백신과 유사해요. 네. 상온에서 2도에서 8도 정도. 근데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80도. 네. 뭐 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영하 20도로 보관하고 운반하고 또 그 접종하기 직전까지 그런 상태를 유지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좀 기술도 필요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안정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물론 백신의 예방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걸 선택하고 싶어, 나는 이걸 선택하고 싶어 하는 벌써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백신을 들여오는 거고 네. 또 들여오는 그런 그 왔을 때 접종해야 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그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줘야 되는 거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을 2차례 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국내에 도입이 되면 이 백신 예방 효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접종의 그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네. 지금 우리가 많이 먼저 더 들여온다고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효과를 한 70%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화이자하고 또 모더나 같은 경우는 94에서 95% 정도 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력 중인 얀센 같은 경우도 한 94%.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대적으로 좀 그 예방 접종 그 효과가 좀 낮다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선호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없이 정말 우리가 생활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유행이 전혀 없을 때 네. 가능한 거고 또 우리가 통상 이게 코로나가 없을 때도 네. 뭐 독감이 유행하는 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마스크를 또 쓰는 게 그런 네. 호흡기 질환을 막는 데는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면 네. 이제 또 이 아까 그 초저온으로 보관해야 되는 백신은 좀 시간이 놓는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예. 한 11월까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청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좀 계속해서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도 네.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 정부가 2차 접종용으로 비축해둔 물량을 풀어서 이 접종을 서둘러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그냥 접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간단하지만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게 무척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통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그 상온 일반적인 그 콜드체인 수준에서만 할 것 같으면 네. 그 분량만큼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할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초저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접종 방식이거든요. 예. 또 그거는 백신을 보관하는 방법, 그다음에 배분하는 방법, 또 그 배분하고 나서 접종을 할 때까지 네. 어떻게 유지 관리할 건가 이런 건 굉장히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질병청에서도 저희 지자체하고 지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제 그런 초조원의 접종은 장소는 어떻게 할 거고 네. 거기에 필요한 그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할 거고 또 그 넣는 방식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네. 이걸 꾸준히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실행은 각 자치구리의 이제 보건소에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보건소의 역할, 또 우리 광역시의 역할, 그다음에 질병청의 역할 이런 것들을 나눠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도 그와 관련된 계획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거는 또 우리 행정의 라인 보건소만 해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간 의료기관과도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 우리 광주시의 그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지만 네. 또 우리 민간 협력 추진단이 또 우리는 이제까지 코로나 하면서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민간 추진단 아래 예방접종 그 민간 대응팀을 별도로 또 한 팀을 더 만들어서 그 팀하고 우리 감염병 팀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그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네. 국민들에게는 백신과 더불어서 또 하나 관심을 끌었던 게 치료제 개발에 관한 네네. 내용이었습니다. 백신, 치료제 두 가지 다 필요한 건가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백신은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 네.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몸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거고요. 네. 치료는 어쩔 수 없이 또 만약에 감염이 됐다. 그래서 질병을 앓게 됐었을 때 그걸 빨리 회복하게 하는데 필요한 게 이제 치료제죠. 네. 그래서 백신으로 다 막을 수 있다면 뭐 치료제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네. 백신이 뭐 완벽하게 다 막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치료제도 역시 필요하고 백신은 사전에 먼저 가급적 아까 그런 예방 효과가 높은 백신이 만들어지면 네. 훨씬 치료하기도 더 용이하겠죠. 그렇다면 현재 확진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광주에 계신 확진자분들, 환자분들은 아직 백신 접종을 하기 전이고요. 네네. 또 치료제도 개발 중이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감염이 된 확진자분들은 스스로 이제 자연 면역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접종이 별도로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지금은 되게 코로나가 기저질환이 있지 않는 분들은 되게 감기 증상, 뭐 열이 난다던가 기침을 한다던가 뭐 콧물이 난다던가 이런 정도고요. 네. 또 좀 코로나가 약간 특이하다면 미각이나 후각 소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네.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증상요법, 대증요법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콩팥이 안 좋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서 이제 더 중증 치료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직접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네. 이 질환으로 해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부가적인 증상들 이런 것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방금 드린 질문처럼 그러면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을 수 있나요? 이것과 함께 그러면 언제쯤 저희들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의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통상 우리 전문가들은 이제 완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래도 금년 말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또 비교적 성공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또 생각보다는 경제 문제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 과거에 1단계, 2단계에서 2.5단계까지 올렸던 것처럼 접종을 해나가고 또 그 방역수칙도 어느 정도 지켜지고 또 감염 확산 속도가 좀 안정화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시 그 거리두기 수준을 좀 조정해 나가면서 경제 부분도 좀 살려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종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언제쯤 될까요? 올해는 어려울까요? 아마도 우리 이제 인플루엔자도 매년 약간의 변이를 저희들이 예측해 가면서 네.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아마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바이러스일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힘들고 좀 어두운 그런 이야기만 했는데 언젠가 이 어두운 긴 터널도 많은 분들이 좀 더 밝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될 텐데요. 국장님께서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 일상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네.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거의 주로 많은 시간을 우리 직원들하고 보내고 있죠. 네. 아침에 일찍 와서 또 이제 저녁에 결과 나오면 또 그거 하고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또 저는 또 퇴근을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이게 매일매일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날짜 그거를 집계하는 시간이 밤 12시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날 그걸 정리하면 2, 3시에 이제 직원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한테 우리 같이 밥이라도 먹자 하고 싶지만 못 했잖아요. 네. 그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네. 우리들끼리도 서로 조심하거든요. 네. 그리고 도시락 주문해서 먹고. 그래서 이거 좀 안정되면 우리 식구들, 직원들 가서 밥은 한번 같이 먹자. 뭐 이걸 제일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모든 시민들께서 정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정말 힘겨운 시간 보내고 계시고 애써주고 계시는데 시민들께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 준비하고 대처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네. 시민들께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그동안 이제 정말 방역 수칙 지키는 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 올해도 그거는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네. 다행히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힘드신 거 조금만 더 참고 좀 더 지켜주시면 진짜 아까 정말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밥 먹는 그게 정말 그리울 정도로 편하게 밥 먹는 게 그리울 정도로 네. 이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네. 이걸 이제 깨닫고 있는데요. 올해는 꼭 진짜 소중한 일상을 같이 되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방역수칙 같이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시간이 다가온다는 의미는 뉴스를 통해서 국장님의 모습을 안 뵙는 것이 그렇습니다. 네, 하루빨리 네네. 저희들의 일상을 찾는 거겠죠. 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네. 앞으로 쭉 애써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국장님의 건강도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그 많은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또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루빨리 마스크에서 벗어나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집중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리핑실 가시는 거 이제 싫으시죠? 안 하는 날이 있으면 더 좋지.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제 그래도 6개월 이제 좀 접종 시작하고 나면 네. 저희들도 이제 안정화 좀 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